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작품은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물론 오이디푸스 왕은 그리스 비극의 대표작이기도 하면서 전체 이 드라마 작품의 가장 번역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칭할 만한 우수한 작품. 언어의 구성에서도 어떤 그 우수하고 작품이 담고 있는 그 주제도 굉장히 심오하고 또 이 무대 위에서 공연되었을 때 그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그 경계도 압도적인 그런 작품이 이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비극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이 그리스 비극이 가장 중심 주제로 삼는 운명과 자유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이제 운명과 자유 문제인데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늘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지만 그것을 도대체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그렇게 또 쉽게 또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런 용어가 운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운명이라는 이 용어는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보통은 우리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이미 정해진 질서나 힘이라는 것을 보통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여기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아마 단어보다는 조금 더 바꾸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의 가능성이 그 운명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로서 모든 원의 어떤 답을 닫아버리는 그런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어나 운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인간이 거스르기 어려운, 거스를 수 없는 게 아니라 거스르기 어려운 그러한 이미 정해진 질서나 힘으로 정의를 하고 이 운명과 자유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과 자유의지의 문제는 이 그리스 비극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이고 또 가장 자주 반복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그리스 비극의 이 어떤 아버지라고 이끌어지는 아이스클라스는 이 작품 속에다가 이 운명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힘을 대단히 강력하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포클레스와 조금 다르게 아이스클라스가 바라다고 하는 이 운명의 힘은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클라스의 작품에서 보면은 운명에 주어지는 어떤 공간이 한 80%가 되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약 20% 정도의 공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포클레스 하면 조금 변화하게 되는데 소포클레스 역시도 운명은 대단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으로 지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명의 힘은 조금 아이스클러스의 작품보다는 조금 약해져서 인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조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전히 운명의 힘은 크게 작용을 해서 그래서 운명이 한 60%라면 한 40%의 공간은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것 같아요. 소포클레스한테는 바로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인물과 안티고네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이 작가의 보면은 많이 또 이 운명의 공간이
인간에게 개발이 되죠. 어쩌면 이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서는 운명의 힘보다는 도리어 인간이 더 이제 크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에우리피데스의 인물들은 그 운명에 그 굉장히 강한 힘으로 저항을 하고 부딪히죠. 대표적인 인물 메데이아라고 하는 작품에 나타나는 그런 메데이아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조국을 배반을 하고 이방인 야손이라고 하는 남성을 사랑을 해서 이 남성에게 테베의 콜키스의 비밀을 알려주고 야손이 황금 양털을 훔쳐서 자기와 함께 도망치도록 만드는 인물입니다. 운명에 종속된 인물이 아니고 운명에 대단히 저항을 하고 이 운명을 거스르려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세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이 운명의 힘의 강도가 점점 이제 조금은 약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아이스클래스에는 80%, 소포클래스는 60%, 우리 필레스에 이르면 40%.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그리스 비극의 운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무관한 존재로 이제 점점 약화되는 거 아니죠.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삶에 관여를 하는 그런 힘으로 여전히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비극 전체에서는 계속 이 운명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대립이라는 것을 가장 큰 주제로 삼아서 이제 이야기를 이 소포클레스의 작품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운명과 그 인간의 모습은 인간은 항상 그냥 이 운명에 종속된 운명에 그런 저항도 하지 않고 운명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인물은 오이디푸스의 작품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이디푸스와 펜티곤이가 그 대표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러나 이 시기에 그 문학에서 늘 그렇듯이 운명에 거스른다는 것은 그것은 곧 비극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만큼 운명의 힘이라는 것이 거스르면 인간에게 파멸로 짙게 만드는 큰 힘으로 작용되었던 그런 그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운명에 거슬러서 바로 이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탐구를 시작합니다. 운명이 벗어나가는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신탁을 통해서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신탁을 받게 됩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신탁이죠. 바로 이 신탁은 운명이죠. 이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살았던 코린토스에서 벗어나서 어디론가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바로 이 오이디푸스의 이 여정은 바로 운명을 거스르고 그 운명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오이디푸스에 관련된 이 신탁은 세 가지 신탁입니다. 이 먼저 과거에 관련된 신탁은 라이오스라는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받았던 신탁입니다. 라이오스는 이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게 되는데 아들의 손에 살해된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에 직접 드러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제 전달되는 내용이지만 실제 사건은 이 오이디푸스 왕이라고 하는 작품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제 일어났던 신화적인 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과거의 스토리죠. 바로 과거의 신화. 다이오스에게 주어진 과거의 신화. 이제 그다음 이제 오이디푸스는 코리토스에서 살면서 어떤 술 취한 사람에게서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오이디푸스가 벌거스와의 자식이 아니라 어디서 데려온 어떤 아이였다는 것을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인 현재의 지금 아버지인 코리토스 왕에게 그 사실을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식이냐고, 아버지 자식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폴리보스라고 하는 이 코리토스의 왕은 너는 내 자식이지, 네가 들었던 그 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이제 일주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그래서 이제 델포에 가서 신탁을 하죠. 델포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고 이 아폴로의 그 음성을 통해서 신탁이 전달되는 장소가 있죠. 이 델포에 가서 자기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가 그 신탁에 관련돼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즉 나는 누구의 자식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묻게 되죠. 그런데 신탁은 아폴로에게 너는 누구인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에게 그런 아주 가혹한 신탁이 주어지죠.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의 인간이라고 그렇게 신탁을 해요.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신탁이 내어지죠. 그래서 이 신탁을 바꿔서 이제 이 신탁을 받은 오이디푸스는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코린토스를 떠납니다. 이 코린토스를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운명에서 좀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런데 물론 이것이 그렇게 하면 이 자기의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것이 도리어 자기 운명을 도리어 더 올바매는 그런 장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큰 아이러니로서 작용을 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이디푸스는 길을 떠납니다. 바로 운명에 자기에게 주어진 가혹한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코리토스를 떠나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이 어디론가 가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삼거리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코린토스의 삼거리라는 이 운명의 공간은 코린토스에서 오는 길, 또 테베에서 오는 길, 또 델포이로 가는 길, 이 세 가지 길이 맞추치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세 갈래길인데, 이 세 갈래길에서 이제 어디론가 정처 없이 코린토스를 떠나서 가던 오이디푸스는 운명의 만남을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라이오스 왕입니다. 라이오스 왕은 이제 테베에서 델포이로 가는 겁니다. 테베에서 델포이로 가는 이유는 델포에 가서 이 테베라고 하는 그 나라를 덮친 이 어떤 그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 델포이라는 곳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은 바로 스핑크스가 이 테베의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전부 다 수수께끼를 내어서 맞추지 못하면 죽이는 어떤 그런 지금 큰 재앙이 지금 테베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수수께끼. 바로 아침에는 4발을 걷고 점심에는 2발을 걷고 저녁에는 3발을 걷는 동물이 무엇이냐고 스핑크스가 온갖 사람 물건을 잡아서 답을 하지 못하면 스핑크스가 죽였죠. 답은 인간이죠. 그래서 4발을 걷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는 2발을 걷고 넓어서 3발을 걷는 인간을 두어서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건 역시도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지금 이 작품에서 관련이 되는 에피소드입니다. 바로 이 스핑크스의 재앙을 타개할 방안을 듣기 위해서 이제 라이오스 왕은 델포에 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그 상거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이제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 왕을 만나게 되죠. 만나는 그 지점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에서 서로가 자기의 길을 가리고 이제 다투게 되죠. 라이오스를 수행하는 그 시종들이 길을 장악하려고 가는 와중에서 오이디푸스가 길을 비키지 않자 라이오스 왕은 악대로 오이디푸스의 머리를 치는 이 머리를 치면서 이제 오이디푸스는 거기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나서 라이오스 왕과 그 일행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기도 모른 채 자기 아버지인 라이오스 왕을 죽였습니다. 바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죄를 이제 범하게 된 것이죠. 아직은 어머니와 결혼한다고 하는 이 죄는 아직도 구성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삼거리에서 바로 운명의 가혹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 아버지를 죽이고 라이오스는 바로 신탁이 말했던 자기 자식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신탁이 또 실현이 되죠.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죽었습니다. 라이오스도 물론 자기 자식인지 몰라겠죠. 오이디푸스도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이 이미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바로 정해진 미리 정해진 결과이죠. 그래서 이 삼거리에서 이 어떤 하는 행위와 선택을 그러나 선택에 어떤 그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라는 것은 불가역적인 행동으로 한번 선택을 하면 더 이상 뒤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을 이 삼거리의 선택을 마음하고 있습니다. 라이오스가 도발을 하고 오이디푸스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라이오스를 죽였던 이 사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이고 또 오이디푸스의 선택이 자아내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바로 이 선택에는 자유의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라이오스 왕을 죽인 것은 그것은 운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은 너는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언제 어떻게
죽이는 과정까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정된 상황을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신탁은 오이디푸스에게 너희 아버지를 죽이라고 명하지도 않았고 또 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죽일 것이라는 예상만 있을 뿐이죠. 바로 여기에 행동을 한 것은 오이디푸스의 자유의지가 작용합니다. 물론 이 자유의지는 나쁜 어떤 트라지ክ 플로어로 작용하죠. 자기의 화가 난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금 분노를 참고 나이든 아이오스 왕이 길을 비켜라고 할 때 좀 옆으로 비켜서서 지나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지를 못하고 아이오스 왕과 다른 힘을 죽이는 거죠. 이것은 오이디푸스의 자유의지이기도 하고 또 오이디푸스의 오만한 성격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만이죠. 그리스 비극에서 인간을 곧 비극으로 몰아넣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인간의 오만입니다. 어떠한 오만한 인간도 이 그리스 비극에서는 파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운명이라는 곳에 오만이라는 것이 곁들여지면 인간은 더 이상 파멸의 어떤 그 나락에서 어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만큼 그리스 비극에서 이 인간의 오만은 큰 죄로 인식을 했죠. 악덕은 아닙니다만 어떤 성격적인 결함입니다. 바로 오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만이라는 것은 모든 지나침은 오만한 어떤 성격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지적인 것도 너무 지나치면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생각도 너무 지나치면 오만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욕심이 너무 과해도 오만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어떤 구체적인 어떤 욕망에 있어 재물에 관한 어떤 오만, 모든 분야에서 이 오만을 가져옵니다. 모든 과잉은 지나친 것은, 과한 것은 오만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만은 인간은 반드시 비극적 파멸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이디푸스의 행위는, 이 오만한 행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유의지가 표출이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 바로 자유의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그런 지점이고, 그 자유의지의 개입을 통해서 이제 선택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인간의 행동을 했던 지점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길이고 이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운명의 수렴을 하고 또 자유의지가 의지를 실현하는 그런 공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오스를 이제 죽이고 오이디푸스는 이제 어디론가 떠나게 돼서 이제 국제적으로 테베라고 하는 곳으로 오이디푸스는 방하게 됩니다. 이 테베를 하게 되는데 이 테베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근데 오이디푸스는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그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고 테베로 들어가서 테베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마이오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제 테베가 이제 그를 십장에 다시 그 테베에 가서 테베의 재앙인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테베의 왕이에요. 오르게 되죠. 그리고는 바로 자기의 어머니인 에우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운명을 피해 달아났던 오이디푸스가 자기 운명을 이제 삼거리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어떤 것 운명의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이 죽이는 것도 선택이고 운명의 어떤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테베에 다시 왕이 되고서는 어머니와 결혼하는 이 어떤 그 운명의 과정을 따라갑니다. 운명을 피할 수 없었죠. 거역할 수 없었고 결국은 신탁이 예정에 동원되고 그 운명의 굴레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바로 이제 테베에 새로 등장한 오이디푸스의 모습입니다. 이 오이디푸스의 이게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집니다. 테베에 역병이 덮칩니다. 테베에 역병이 덮치면서 이 오이디푸스는 이 테베의 역병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를 이제 또 묻게 되죠. 그러면서 크레온이라고 하는 천하명대 이오카스테의 그 동생이죠. 크레온을 이 델포이로 보내서 신탁을 왔다 옵니다. 바로 이 작품의 서막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이 크레온의 이 신탁의 내용을 전개하는 크레온. 크레온은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베의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다이오스 왕을 살해한 범인을 추적해서 찾아내서 추방하라고 합니다. 바로 다이오스 왕의 살해자를 이 테베에서 추방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탁을 이제 받아봅니다. 바로 신탁의 내용이죠. 다이오스 왕을 죽인 살인자는 바로 오이디푸스 자신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폴리누스 왕의 자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오스 왕을 조금 이야기를 더 하고 이야기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이오스 왕은 운명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다이오스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신탁 때문에 범한 죄이긴 하지만 다이오스는 언젠가 또 이런 신탁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낳지를 못해서 이제 산을 고민하던 중에 델포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를 물었습니다. 아브론시 답은 너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운명이니 자식을 가질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신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리고 또 자식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자식을 가지게 되면 아들이 너의 목숨을 뺏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가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다시 또 테베에 돌아온 다이오스 왕은 이오카스테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오이디푸스입니다. 이 오이디푸스가 태어난 지 3일째에 다이오스는 신탁이 생각이 됐습니다. 다이오스라고 하는 너가 바로 아들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가혹한 신탁입니다. 바로 이 자식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이오스는 자식을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이 오이디푸스를 버리게 되죠. 너무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식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비정한 아버지가 나였습니다. 어쩌면 그의 대가를 치러도 장렬할 만큼 큰 죄를 증거한 인물이 나였습니다. 나였은 바로 죽이지 못하고 자기 하인에게 오이디푸스를 주면서 어디 가서 버려서 죽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은 이 아이를 데리고 기타론 산에 아이를 데리고 가죠. 그러나 차마 하인조차도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론 산에 양치기를 하러 양을 치러 와 있던 이 코린토스의 양치기에게 이 아이를 주게 되죠. 그리고 이 코린토스의 양치기는 이 아이를 코린토스에 데려가서 폴리부스 아이가 없던 폴리부스 왕에게 바칩니다. 너무나도 어린 아이에 이제 폴리부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폴리부스는 전혀 자기가 누군지 의심할 필요가 없이 폴리부스의 자식으로 이제 자라게 되죠. 바로 이 델포의 다시 신탁을 듣고서 길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제 오디푸스는 델포에서 코린토스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디푸스에 버리면서 아이 주면서 그 오디푸스의 발목에 실을 끼워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묵적죠. 얘가 움직여가지고 뭐 어디를 살아나겠습니까? 어쨌든 그 발목에 어떤 복근으로 물을 끓여서 바로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그런 오이디푸스라는 이 이름은 부푼 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바로 부푼 달이 되는 그런 인간이 오이디푸스입니다. 바로 이 부푼 달을 하고서 오이디푸스는 강악하고도 힘든 운명의 여정을 이제 정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코린토스로 갔습니다. 코린토스를 벗어나 다시 어디론가 가면서 이제 삼거리에서 이제 운명의 아리오스 왕을 만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신탁을 드는 작품 다시 처음으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크레온이 가져온 신탁, 즉 이 페비라는 이 나라를 역병에서 구하려고 하던 아리오스 왕을 죽인 살해자를 찾아 추방하는 이 신탁을 들은 오이디푸스가 이제 그 아리오스를 죽인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집요한 추적을 시작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이디푸스는 바로 범죄자를 조사하고 찾는 수사관이면서 그것을 법정에 고소를 한 검사이면서 그것을 판결을 한 그 사건을 두고 판결을 내린 판사가 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테베라고 하는 공간에서 역병을 없애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어떤 희생양으로 작용합니다. 테베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공간, 거대한 이 나라에 역병이 덮친 이 파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기 스스로를 죄의 공간으로 이름으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장치로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희생양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 크게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같이 되는 존재, 이것이 희생양이 되겠죠. 희생양 그런 존재인데 오이브스라고 그런 범죄를 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해서 동시에 희생양으로 죄에 바쳐주고 희생죄를 치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래도 기차를 타고 오면서 이 그림을 몇 번이나 보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게 제가 그린 이 PPT가 아니고 수마지 서미랑 선생님께서 서미랑서 원고를 보내가지고 PPT를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제 만든 PPT. 그런데 이제 PPT 이 그림을 만들어놨을 텐데 바로 뭐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부품 발의 스토리, 오디푸스의 발, 그 어떤 정치 없는 운명의 길을 떠나는 고단한 인생을 그 상징하는 어떤 그 부품 발, 이것이 지금 이 사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들어가는 또 범죄자를 찾아나가는 이 추적의 과정이 물론 관여돼 있죠. 말 물론 최초의 그 오디푸스한 정체랑 버려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저 누구 주문했죠, 그죠? 아마 라이오스가 주문했던 그거를 갖다가 제미나이가 만든 것 같은데 제미나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고를 보고서 그래서 이제 라이오스 왕이 자식이 주문 라이오스 왕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왕관 두 개를 그려놨는데 제가 왕관을 보고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왕관을 오이디푸스 저쪽에다 이쪽에다 붙여놨는지. 왕관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원고의 스토리를 다음을 놨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이런 그림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저 왕관을 해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왕관이 저쪽은 아마도 왕비가 쓰는 왕관이죠. 퀸, 아래쪽 왕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죠. 자, 그러면 이 왕관, 테베가 이제 오이디푸스가 테베에서 태어났지만 테베 왕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왕손이죠. 왕관을 줄 수 있는 자격은 왕손으로 태어났지만은 버려지면서 발목에 상처를 입고 코린토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정치 없이 길을 떠나면서 삼거리에서 아이오스 왕을 죽이고 저 오른쪽 다리 그러면서 다시 또 테베라는 곳으로 입성을 해서 스핑크스를 죽이고 거기에 또 왕이 되고 그래서 이 왕관이라는 것이 오디푸스의 정체성과 뭔가 어떤 그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사물이라고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안에 인간의 모양은 아직 구체적으로 묵은지를 갖다 그려놓지 않고 일종의 실루엣으로 그려놨죠. 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간의 모습인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상징적인 장치를 통해서 저 인간의 오이디푸스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지금 이 그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구체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의 이 죄에서 오이디푸스는
취득자이자 희생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의 이막으로 사파식 1사파에 들어가면은 이 오이디푸스가 범죄자를 집요하게 이제 추적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에 이제 데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불려들어오게 되죠. 너는 앞을 보고 예언을 하는 또 신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이오스방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그렇게 데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장님에게 오이디푸스가 명령합니다. 그러나 데이레시아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이오스방을 죽인 자가 오이디푸스라는 것을 눈뜬 장님인 데이레시아스 알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 이 작품에 있자고 하는 대단히 큰 아이러니가 지금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이디푸스는 지금 현재 눈을 뜨고 있지만 눈뜬 봉사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또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장님이고 봉사지 맹목입니다. 그런데 데이레시아스는 볼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정신의 눈으로 어떤 인식의 빛을 발견합니다. 눈은 뜨고 있지 않으나 세상의 진실을 읽고 알고 또 신탁에 내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이 데이레시아스. 그래서 이 작품의 초반부터 이제 이 두 가지의 대리가 극명하게 계속 진행됩니다. 눈뜬 봉사인 오이디푸스와 눈은 멀었지만은 인식의 눈을 가진 바로 시만을 가진 데이레시아스의 어떤 통찰이 대조가 되면서 계속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제를 지금 앞에로 지금 바로 이 작품의 또 운명과 자유의지의 문제 다음으로 이 작품이 말하는 것은 맹목과 통찰입니다. 맹목과 통찰. 이것이 또 다른 주제이고 그것이 고통을 통해서 이 맹목의 눈이 인식의 눈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이 작품이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눈은 뜻으나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이 오이디푸스는 마지막에서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가 찾고 있는 도민 바로 바이러스의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기의 눈을 요카스테가 갖고 있던 브로치를 뽑아서 자기의 눈을 찌른 실명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바로 이 실명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오이디푸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맹목의 상태였던 오이디푸스가 이제 고통을 통해서 인식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인식의 하나의 인식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자기의 눈을 역설적으로 뽑게 된 맹목의 상태였던 그 눈을 보고 있으나 보지 못했던 그 눈을 뽑게 되는 그런 성인적인 이야기로 이제 진행됩니다. 자, 눈을 뽑는 이 행위. 오이디푸스가 눈을 뽑는 이 행위까지 운명이 지시를 하는 거죠. 가혹한
운명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파멸의 일일이라고 하는 이 신탁, 이것은 운명입니다. 이 운명 앞에서 오이디푸스는 이 운명의 어떤 그 진실을 아이들한테를 피하지 않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범죄자를 찾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이샤스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를 갖다 버렸던 바이오스 왕의 하인, 진실을 듣기 위해서 또 나중에 하인도 또 오이디푸스가 부르게 되죠. 이 하인도 더 이상 찾지 말라고 말리고, 또 포리토스의 양측이 오이디푸스를 데려다가 왕에게 주었던 이 사람도 이제 포리토스, 이 사람은 이제 포리토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오이디푸스가 살고 있는 테르였습니다. 포리토스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이디푸스에게 대단히 좋을 것으로 생각했죠. 바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신탁을 받은 오이디푸스가 바로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폴리버스 왕이 이제 자연히 죽었어요. 아들에서 자연히 죽지 않았습니까? 그 신탁은 맞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러 조스의 옛날 양측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슬슬 도리어 사건을 진실을 밝히는 다른 장치로서도 작용한 거죠. 그러면서 뭔가 미심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오카스테가 삼거리에서 마요스 왕이 어떤 방식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죠. 그렇죠? 듣게 되는데 이 들은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또 하면서 이오카스테는 직감을 하고, 이거 뭔가 지금 이 라이오스 왕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나의 남편이 된 오이디푸스라는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심이 이제 강하게 발생을 하죠. 이제 즉 이사파에서 나오는 그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이 추적의 과정이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또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진술하는 그 사건의 진술의 핵심을 키를 갖고 해서 아주 좁다가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중단하고 더 추적하지 마라.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이디푸스도 이상한 예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삼거리에서의 스토리. 삼거리에서 도적대에게 마이오스 왕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적대라고 이것은 잘못된 전달이죠. 도적대가 하는 사람에게 죽었는데 도적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도적대에게 죽었다고 이렇게 이오카스테가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오이디푸스도 예감이 뭔가 좀 어쩌면 내가 아닌가 하는 예감을 이제 갖게 되죠. 그게 사파의 이말 제2사파죠. 그 지점에서 두렵고 이상하면 어쩌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 진실을 파고드는 이 추적의 과정을 아마 멈추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이디푸스는 이 진실을 추적하는 이 탐구를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사건을 이루어지죠. 물론 이것도 하나의 그 피격적인 어떤 그 성격적인 결함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요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알려고 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일종의 오만의 단어를 붙이면 지적인 오만. 스핑크스가 풀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이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것 역시 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어쩌면 지적인 과잉, 지적인 오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집요하게 추적하는 이 과정, R에 대한 지나친 어떤 집착, 이것이 아마 오만이라고 하는 요소로서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집요한 추적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상한 예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사자의 입을 통해서 그 코리토스형 양치기를 통해서 또 오이디푸스를 직접 갖다 버린 아리오스 왕의 하인이 소환되어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면서 이제 죄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바로 오이디푸스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이제 종말 지점에서 확정을 합니다. 바로 이 확정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자기의 눈을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멀리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 눈을 찌르면서 말은 이러한 운명이 되도록 만든 것은 아폴론 신이었지만 나의 눈을 찌른 것은 나 자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스스로 테베라는 공간에서 추방길에 나르스 왕을 죽인 사람을 찾아 추방하라고 하는 그것이 신탁이죠. 이 추방길에 오게 되죠. 그래서 오디푸스는 이 마지막 지점에서 운명의 확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찌르는 그 덩이가 바로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책임질 어떤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러한 억울한 마음에 발견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이디푸스 물론 상징인 육신의 눈을 뚫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오이디푸스는 내면의 눈으로 세상의 실체를 선명하게 인식하는 또 다른 운명의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길을 떠나서 오이디푸스는 이제 콜로노스로서 안티고네의 부축을 받아서 콜로노스로 이제 암랑의 여정을 떠나게 되죠. 북분 말을 하면서 암랑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마지막 이 오이디푸스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 소포클레스는 인간의 정신의 존엄을, 인간의 정신을 드높이고 또 인간의 존엄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은 바로 오이디푸스의 자유 의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이 드러나는 것이 이 작품의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젠라이가 말하기를 이 결부로서 마지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운명을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운명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이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이디푸스는 이 피규어 속에서 인간의 정석을 격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사실 제가 원고를 준비를 했고 원고를 간간히 좀 보려고 했습니다. 원고를 보려고 했는데 촬영을 한다고 저보고 여기 가서 하래.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방향을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서 원고 없이
그냥 내려간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 제미나이라고 이 AI 프로그램이 참 PPT도 잘 만들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에 하고 오면서 계속해서 저 자신도 도대체 운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를 잘 고민을 하면서 제미나이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운명이 뭐지? 운명이라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 뭐 운명이라는 것이 뭐 동양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서양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무슨 철학자는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간이 벗어나기 어려운 혹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미 정해진 질서나 이것이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는 가지고 물어보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자꾸 너한테 물어보고 너가 대답하는 걸 보니까 이 AI가 앞으로 인간의 삶에 너무나도 큰 힘으로 작용을 하고 어쩌면 운명이 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재미나게 아주 답변을 재미나게 저는 운명이 아니라 지금 묻고 있는 당신의 운명의 동반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옆에서 나한테 당신의 선택을 도우는 역할을 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거나 결정하는 그런 역할은 결코 인포메이션을 줄 뿐이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운명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게 AI한테 운명에 대해서 묻고 파악하면서 귀찮게 되었습니다. 지금 질문 있으면 운명을 이제 반응하는 것도 이제 점점 이제 시대에 따라 조금 달라지죠. 운명이라는 것이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이미 정해진 질서, 힘 이것으로 이제 운명이라는 것이 정의되지만 이제 이것이 그 보통 그리스 시대의 운명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운명, 그리스 시대는 모이라라고 하는 그 어떤 명칭에다가 이 운명을 상징적으로 대입을 시키죠. 이것이 모이라라고 하는 이 운명이 어떤 그 라틴 시대, 그 로마가 주도를 하는 이 세계로 가면서 포르투나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표현됩니다. 같은 운명이지만 조금 성격이 다르죠. 앞에서 말하는 그리스 시대의 운명은 인간의 벗어날 공간이나 인간이 움직일 공간을 그렇게 열어두지 않습니다. 물론 소포클레스에는 이제 조금 열립니다. 열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기가막히는 것은 아니죠. 이 라틴 시대, 바로 로마 시대 라틴어가 쓰이던 그런 문자 시대를 하면서 운명에 관한 것이 바로 용어입니다. 포르투나라고 하는 이 용어에 이제 담기게 되는데 포르투나라고 하는 이 운명은 가변적입니다. 바뀌죠. 그리스 히랍 시대의 운명은 요지프동입니다.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라틴어 시대 바로 포르투나라고 이 포르투나라는 것이 우리의 영어의 포춘으로 이제 다시 또 넘어오죠. 이 포르투나 여기의 운명은 가변적입니다. 변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것이 이제 히로 포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서 이 운명의 개념이 반영이 됩니다. 인간은 히로 포춘,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죠. 수레바퀴처럼 밑바닥의 상태에 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서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같은 시대에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이제 운명의 힘은 대단히 약해집니다. 운명의 힘은 중세 시대로 가면서 또 다른 어떤 카테고리로서 내려다는 거죠. 신입니다. 거대한 중세 시대 6, 700년에서 시작된 중세 시대. 이 중세 시대는 신이 인간의 모든 것을 장악하였던 신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의 어떤 그 모습이 운명이죠. 인간이 빠져나와서 그것을 파멸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비로소 인간의 시대로 이제 오게 되죠. 오이라에서 토천한 시대로 신의 시대로 이제 르네상스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바로 그 시대의 작가가 바로 셰익스피어. 문학 작품에 본격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던 작가, 인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온전한 모습 전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간 재발견의 시대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운명이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정체성도 변화를 보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게 있으면 사실 물어본다는 것은 선생님 재미나게 물어보는 무엇보다 대답을 잘해요. 네. 조금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디푸스와 번역하시기도 하셨는데 혹시 이 작품을 번역하시면서 특별히 가장 앵글려서 번역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번 내가 있지만 너무 잘한 것 같다. 이게 제일 사람들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가연 끝나고 이거 그렇게 좀더 읽어보고 싶었어요. 오디푸스 방은 제가 개정판을 했습니다. 2019년에서 지만지에서 다시 개정한 거죠. 처음 번역 같은 제가 1993년에 번역을 해서 경영대학교 주하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개정하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의식적으로 연주해 주기 시작한 것은 언어였습니다. 저는 사실 작품을 번역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깊이 있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세가 자연스러운 현대의 살아있는 언어로 번역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가장 염두에 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수학을 번역할 때 제가 수도 없이 몇 번을 번역하고 또 읽고 했던 작품이지 오디푸스 방이었고 이 오디푸스 방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특별히 공을 더 드렸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 원제는 제가 모릅니다. 히라어로서의 문제는 모르지만 이 영어 번역 좋은 영어 번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특히 페이글의 그 영어 번역은 오디푸스 원저만큼이나 훌륭한 어떤 그 번역이라는 평가를 하는 그 작품인데 이 영어 원전을 보면 이 자연스러운 언어의 경지를 넘어서 어떤 그리스 언어의 율격이 너무나 아름답게 반영되어 있고 영어는 어느 정도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 이제 그 번역을 테이블의 번역을 보면 대체로 한 4음보, 5음보의 그 푸스로 음보로 이제 작품의 한 라인을 번역하는데
그것이 이제 히라크로 쓰여진 오디푸스 왕의 원전 텍스트로 대체로는 두 개의 상문으로 구성된 것이 보통 일행이에요. 이제 코러스의 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 그리스 스피크 대체로 그 장간의 상문보의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장단의 어떤 상문보가 코러스에서는 대체로 이것이 상문보가 한 라인에 한 개만 나고 이것이 코러스가 아닌 다른 어떤 그 에피소드 사파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것이 상문보가 두 개나 나타나든지 아니면 4분보, 5분보 병행이 나타나는 장치를 하게 되는데 원전의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이것은 배우가 제가 의식하겠습니다.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이 다른 식이 있었지만 테글스라고 하는 그 번역자의 번역을 영어로 번역했는데도 운율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물론 히라의 운율이 아니고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운율은 아인드 펜타입니다. 약강 오곡격이라는 그런 정치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 다섯 발걸음의 어떤 호흡 템포에서 약강으로 가는 것이 그거의 기본적인 섹스피어부터 내려오는 가장 기본적인 율격이죠. 이제 테이글스의 번역에는 그런 율격이 은밀하게 남기지 못해도 최고 유사하게 이 약강 오곡격의 의미를 들었어요. 저는 그것을 도저히 끌어들이지 못하겠고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음보는 3, 4음보였습니다. 짧을 때는 3음보, 길 때는 4음보, 어떨 때는 3, 4음보의 호랑 이것이 이제 제 한 라인을 번역해가는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이제 우리말의 구조에는 5음보가 맞지 않습니다. 5음보는 깁니다. 우리말의 음보로 들어가면 5발자국 길죠. 그러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이까지 하고 길죠. 우리말에서 대체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조금 길어지면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넣으면 그 정도로 갈 수 있지만 적당한 것은 3음보 내지 4음보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을 하는 그 엑센트도 히라버에는 박강이라는 장치가 없습니다. 길고 짧은 장단의 음역이 있죠. 이렇게 이제 장단의 장치를 가지고 영어에서는 장단은 없습니다. 강약의 장치가 있죠. 한국에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장단도 이런 거 잡고 강약도 이런 거 잡죠. 대체로 앞 글자가 조금 강하고 길게 발음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런 것 같은데 조금 길게 장으로 발음되는 것 같아요. 첫 글자가. 그러나 우리말에서 그것이 하나의 율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장단이나 강자는 신경 쓰지 않고 음보만을 신경 썼습니다. 가장 한 호흡으로 무대에서 발성을 했을 때,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언어가 일행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제 번역의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디푸스 왕은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번역을 했던 작품이었지만 그 작품이 짚어내는 어떤 주제인 또 부산은 언어의 어떤 장조한 어떤 고전 언어의 장신인 것들이 잘 부산하게 그야말로 그리스 문학의 그리스 비극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오이디푸스가 라이옵스를 죽인 게 운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예정된 사안을 말했을 뿐이고 그래. 그 어떻게 죽이라고 명하지도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게 운명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운명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운명이 행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자유의지로 보신 이유가 뭐예요? 운명이 아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운명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운명을 요지부동의 운명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운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운명이라는 것이 요지부동, 히랍식의 모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변의 운명이라는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오이디푸스가 거기에 작품의 결과가 그렇게 같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자유의지라는 물론 그 문제는 아마 질문을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좀 어려운 문제죠. 운명이라는 것이 원래 사실상 제가 의지의 공간이 자유의지에 작용을 해서 어떤 그 움직일 공간 또 어떤 달리 갈 수 있는 행동의 것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운명은 여전히도 이미 정해지겠다. 벗어나기 어렵다. 이것이 운명의 성의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운명이 그렇게 정의가 되더라도 오디푸스는 이 운명이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똑같이 아니죠. 그리고 또 정해진 운명대로만 행위를 했다면 오이디푸스가 이런 존엄한 인물 지금 작품에서 부각되지 않죠. 그리고 이 작품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남아지도 못하겠죠. 운명이 종속되는 운명대로 일단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 아까 운명의 정의에서 그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요지부동의 운명이 여기서 나온 운명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개입된 거를 보고 이건 운명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여기서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 그리고 부인 파멸한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운명인데 이 운명 신탁 자체에 어떻게 이 운명이 행해질 것인지가 얘기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이게 행해지려면 어떤 식으로 되었어야지 오이디푸스가 그냥 자유의지 없이 어떻게 됐어요? 네, 운명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 운명이 말하는 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오이디푸스입니다. 이런 스토리로 흘러갈 수 없겠죠. 운명이 지시하는 대로 아버지를 죽인다. 아버지를 죽이면 운명이라는 이 스토리를 잘 보이고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시 조금 이야기해 줄래요? 운명이 결과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운명을 요지부동의 히랍 시대에서 잘 말하는 그런 운명 개념보다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작품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죠. 만약에 운명이라는 것이 요지부동이고 정해진 것으로 전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개입될 공간이라는 것은 없고 이 오이디푸스라는 왕이라는 작품은 만들어지지 않죠. 존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운명을 해석을 할 때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이라는 운명보다는 벗어나기 힘든 운명으로 보고 이 작품을 논의를 시작하자. 요직도의 운명보다는 거역하기 힘든, 그러나 정해져 있지만 벗어나기 어려운 힘든 그런 운명으로 이 작품을 하고, 그런 운명에 대한 어디부터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겠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아까 혹시 히랍에서의 운명은 요지부동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히랍에서의 운명은 요지부동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운명적으로 해나게 됐지만 자유의지를 오이디푸스가 계속 해냈기 때문에 요지부동이 아니라 피하기 어려움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히라 교육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쩌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자기 의지를 실천하는 인물은 오이디푸스의 이유로 처음 안기 때문에 아가멤논의 인물들은 그렇게 자기 운명에 강하게 반응하지 않아. 운명의 힘이 걸려서 대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자기 행동에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죠. 그래서 특별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작품의 인물이 어디부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간의 목소리를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본격적인 인간의 목소리는 물론 온전한 인간의 전체 목소리죠. 르네상스 시대에 가야 비로소 이제 들리지만 이 시대에는 대단히 그게 큰 일이죠. 바로 이 시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법을 봐도 오디푸스가 얼마나 특별한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디푸스는 작품의 초반에서 끊임없이 나 오이디푸스가 명하노, 나 오이디푸스는 무엇을 했는가, 오이디푸스 나는 어찌 하는가, 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아죠. 바로 운명에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운명에 종속되던 이 시대에 살았던 어떤 인간의 모습을 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 문학에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 트로이 전쟁의 유명한 헥토르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문학 작품이 계속되는 것은 헥토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프리아모스의 아들은 날쌘 발을 갖고 달려가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기술이 맞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바로 자기 자신의 나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 테베의 자손. 또 아가멤논의 작품에 보면 아킬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 아들, 아킬레우스의 아들은 어떻게 했다, 한 대를 본 거지. 아가멤논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는 작품 처음부터 나는 오이디푸스입니다. 아주 특별한 여러분 줄 깊게 보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대단히 놀랍고 특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나라 명칭으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스핑크스가 묻는 그것도 인간이 누구인가를 묻는 수수께끼. 더 들어가면 그것도 내가 누구인가는 오이디푸스가 범인을 추적해 들어가는 작업, 이것도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가는 그런 정체성의 탐구에 가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신탁을 물어 가는 것과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가는 거죠. 그만큼 이 작품에서 자아를 드러내는 방식이 대단히 압도적이에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이야기를 어쩌면 문학 작품에서 어쩌면 이 오이디푸스가 처음으로 이 시대의 문학에서 처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인간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엄한 인간. 이것은 뭐 다른 어떤 작품에서도 이 오이디푸스가 이 크게 어쨌든 오이디푸스가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게 역사에서 오히려 요새 부당의 어떤 운명이라는 이야기, 히랍 신화에서 이제 오히려를 이야기합니다. 새 운명의 새 여신이 있는데 클로트라는 운명의 씨를 잡는 여신 클로트죠. 인간의 생명을 탄생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클로트. 두 번째 여신은 키워로 시작하는 운명의 여신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길이를 결정하는 그런 운명의 여신이 있어요. 운명의 어떤 물레를 돌려서 운명의 시를 돌리는데 운명의 시의 길이를 관장하는 여신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아트로포버스라고 하는 운명의 여신은 이 운명에 관여하는 것이 인간의 죽음을 관여한다고 하죠. 시를 갖다가 끊어버리고 인간의 목숨을 중지시키는 이것을 이제 아트로포버스라고 하는 이 여신이 관여합니다. 이 세 여신의 모습이 히랍 시대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 오이라의 개념입니다. 바로 인간의 탄생, 인간이 어떤 그 걸어가는 길, 과정, 길이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행위가 있겠죠. 그 길이를 작용하는 것도 의심이 작용하면서 또 마지막에 인간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오이디푸스에서도 결국 인간의 이 죽음과 생과 사를 규정짓는 관여하는 그런 운명의 힘은 여전히 오이디푸스 속에 남아있는 그러나 중간 과정, 운명의 것이 인간의 걸어가는 과정, 길 이것을 관장하는 운명의 것이 이 작품에서 그렇게 크게 작동을 하죠. 그래서 모이라는 개념에도 이 세 여신의 모양이 이제 들어있다는 것은 여신의 중간 모습, 인간의 삶의 과정과 걸어가는 길에 작용하는 그런 여신의 모습. 거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면, 공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에 인간의 공간이 있죠. 저기 뒤에 한 분 더 질문이. 운명에 대한 답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운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한 오이디푸스의 결정이 결론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뭔가 인간만이 지니는 그런 엄숙한 성질을 격상시켰다라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무리해 주셨는데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전에 살짝 해주셨던 AI, 제미나이에게 물었던 어쩌면 AI가 인간의 운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이에 대한 제미나이의 대답으로 나는 질문하는 당신 운명의 동반자이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AI가 성행하는 AI 시대에 인간만이 지니는 인간만의 존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명목의 통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좀 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운명의 힘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인간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인식에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제미나이가 어쩌면 인간의 운명처럼 등장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 제미나이는 과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미나이는 모든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와 현재가 제미나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프레임이든 이 프레임에서 그 어떤 의미를 떼어내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깨어있는 의식이죠. 인간이 깨어있는 의식이 없이 제미나이가 시키는 대로 묻고 답하고 시키는 대로만 나간다면 우리 인간의 어떤 존엄은 깨어지고 정말로 인간의 어떤 존재 이유조차도 깨어지는 그런 결과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어쩌면 지금 제미나이는 사실 무서운 운명적인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곳곳에 개입을 하고 개입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제 물리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장치에 주어지는 무엇이 이제 AI가 심어지는 어떤 그런 장치가 하게 되면 더욱더 더 심해지죠. 이제 인간의 노동을 AI와 로봇이 전체를 대체하는 그런 시도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또 모든 지적인 영역의 문제 역시 제미나이가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거 제미나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키워드를 갖다가 저도 한번 해봤어요. 나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 취직을 해가지고 집에서 번역 작업을 하고 도서관에 다니는 가서 생각을 좀 묘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한번 말해주겠네. 내가 지금 뭐 온갖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데이터에다가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내가 쓴 업무 파일을 올리고 그것을 요약을 해달라고 합니다. 또 내가 이 번역한 작품도 이번에 올려봤어요. 번역한 작품을 한번 올려놓고 이 작품 전체 플러스 네가 요약을 해봐요. 잘합니다. 작품 요약을 잘하더라니까요. 그런 게 따랐습니다. 인물의 특징까지도 이야기를 제대로 하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인문 사회과학 영역의 모든 지식은 사실 제미나이가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그것을 위협이 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는 생각합니다. 모든 인문과학 영역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세무사의 계산하는 사람보다 제미나이가 훨씬 잘합니다. 세무사의 일, 회계사의 일, 법률가의 제미나이가 더 잘합니다. 모든 사례 판결문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되겠니? 사람보다 제미나이입니다. 판사 이 죄의 형량을 갖다 놓고 하면 네가 말해요. 판사보다 제미나이가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데이터를 소화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나죠. 모든 은행, 세계사, 사무소, 법률가 어쩌면 이것이 교육의 현장에서도 사람을 대체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묻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고 가르쳐주는 것이 많아요.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대체한다. 얼마나 알아요. 그래서 AI를 전문으로 해서 AI를 어떤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AI가 직접 아는 AI입니다. 에이전트 장치를 만든다. 이게 세상입니다. 사고 어쩌면
돼야 운명 만드는 하나의 트렌드.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이제 맞춰주시죠. 선생님께서 부산에 계시는데 이제 이 강연 때문에 오늘 2시에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그 그리스 비극을 전체를 다 이제 번역을 해주셨고, 그리스 비극을 한 번역가 선생님이 전체 작품을 다 번역한 경우는 잘 없거든요. 선생님께서 10여 년 넘게 이제 작품들을 다 번역하시고 올해 마지막 작품은 한 편까지 마저 번역하시고, 그 뒤에 있는 선생님께 그리스 비극의 세계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관통하는 주제 같은 걸로 강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주셨더니 오히려 구체적인 작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스 비극의 어떤 주제 같은 것들을 선명히 드러내주는 대표작 하나를 가지고 이 얘기를 풀어가는 데 조금 더 낫겠다 하셔가지고 오이디푸스 작품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막 해주셨습니다. 네. 자료는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릴 거고, 이제 촬영한 영상도 같이 올려드릴 거고, 이후에라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해주신 선생님께 박수. 오늘 밤에 예정된 운명을 아주 벗어났어요. 시민은 아니, 제가 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원고도 따로 올려드릴게요. 안 썼습니다. 이런 거 원고도 따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고 읽어보라. 평일 낮인데 멀리까지 오는데 강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